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오늘 강의할 내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7급 과목에 보게 되면은 여기가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에 이 지방직 7급이요. 서울시 포함이겠죠. 자, 그러면서 선택 과목에 경제학이라든가 지역개발론, 지방자치론 돼 있는데 이 지방자치론 하는 게 20문제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어떤 7급의 경우는 조정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원점수 그대로 100점이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좀 의미를 갖는 과목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방자치론 이 내용을 대비해서 강의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9급이나 7급에 보면은 행정학이나 행정학개론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이제 지방자치 파트에서 문제가 2문제나 3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거기에 이제 2문제나 3문제 하는 것은 이 부분과 뭐가 되겠습니까? 다 중복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학에서 지방자치론 파트를 공부하면은 여기에 선택 과목에 있는 지방자치론을 몇 퍼센트 커버할까 이거잖아요. 그죠? 한 80%는 커버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떨 때는 90% 될 때도 있어요. 커버가 안 되는 게 뭘까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좀 커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것은 외국의 지방자치 제도가 커버가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령 중에 보면은 아주 지역적인 게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 같은 경우 뭐 서울시 어떤 조례가 나온다든가 하면 그런 내용들은 그냥 너무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행정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지. 제가 평균적으로 이런 어떤 한 3가지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될 때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뭐 지난번에 우리가 지방직 7급이라든가 서울시 7급 이쪽에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은 거의 빠져나간 게 없어요. 90%에서 95%까지도 커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양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지방자치론 파트를 잘 해놓게 되면은 7급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론을 따로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점수를 얻을 수 있겠지. 역으로 지방자치론을 열심히 해놓게 되면은 어떤 행정학 시험 보는 도움이 되고 행정법이나 7급의 경우에는 헌법 시험 볼 때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지방자치론이라는 교재가 있지요. 이게 지방자치론 교재인데 사실상 이 속에 이제 뭐가 있어요? 기본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OX 문제가 들어 있어요. 예상 문제가 들어 있고 기출 문제가 들어 있고 심지어 제일 뒤에 지방자치법 내용도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페이지가 한 320, 3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아주 얇은 교재를 가지고도 지방자치론을 완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래서요 7급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어떤 국가직은 경제학을 시험을 보고 지방직이나 서울시를 볼 때는 지방자치론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더욱 경제학은 난 도저히 못하게 하게 되면은 국가직도 경제학을 안 하는 방법이 있죠. 국가직 시험을 볼 때 선관위를 선택해 보는 거예요. 어차피 경쟁률은 비슷해요. 그런데 선관위 시험을 볼 때는 경작을 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하면 되는데 또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잡다한 것은 있지만은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대신 이제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에 보지 못하는 시험이 하나 있죠. 국회직 8급 시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지방자치론의 기본 강의 이런 내용들을 뭐 지난번에 우리가 다 해놨어요. 한 16회 정도에 걸쳐서 16시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이걸 강의를 해놨는데 바로 학생들이 조금 모의고사 형태로 좀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한 60문제만 하려고 했더니 조금 그래도 최근에 나온 기출 문제 정도는 같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여기 모의고사 문제 한 50%,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기출 문제 한 50% 해가지고 한 100문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100문제. 근데 이 내용을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 정리할 때는 이와 같이 문제가 있고 해설이 같이 붙어 있으면 공부하기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요청을 받은 것이 모의고사 형태로 한번 봐보겠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때는 이걸 문제하고 해설을 분리시켜서 드렸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신요 나중에 공부할 때는 어차피 문제하고 해설 이것을 같이 보시면서 빠른 속도로 봐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대신 시험 문제 풀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에 틈틈이 풀어보신다든가 뭐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풀고 나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시간에 아무래도 30문제 이상을 풀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조금 우리가 기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딱딱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중요한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기관이다. 이 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기관이라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그 권능이 부여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와 관한 내용에서요, 우리가 법률이라는 말이 나오고 법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종류라든가 지방의회 구성이라든가 장 구성 이런 것은 전부 다 뭐 하겠습니까? 법률로 위임을 했겠죠, 그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런 규칙을 제정할 때 그런 내용들은 어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1번 돼 있는데 종류를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헌법에서 대통령으로 바로 내려가는 경우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번 돼 있는데 법률로 정하겠지. 그리고 3번, 4번 보면은 이런 지방의라든가 장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선거나 선임 방법 이런 쪽도 법률로 정한다 했습니다. 대신 2번 지문돼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돼 있죠. 만 이렇게만 했고 지방자치법에서 또 이렇게만 규정을 하면 이것을 포괄적 수권 방식이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이제 새롭게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부터는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요. 다만 여기에 이제 어떤 헌법에 이와 같이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했습니다. 한편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런 어떤 조례나 규칙이 되겠지요. 대신 이런 조례나 규칙 이런 것은 법령에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올 때 2번 지문을 말을 바꿔 나왔어요. 법령을 뭐로? 법률로 바꿨는데 잘못이다. 이 말이죠. 자, 그 정도에서 헌법 내용 한번 체크해봤고 2번 돼 있죠. 주민 돼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 주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자연인과 법인 둘 다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주소를 가진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자연인도 주소를 갖지만은 우리가 법인도 이제 주소를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소를 가진 자 했기 때문에 자연인과 법인 둘 다 뭐가 될 수 있다? 이런 주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두는 것이지. 다만 이제 주민이다 하더라도 권리 측면에서 참정권으로서 어떤 공민 이런 것은 자연인에 대해서 인정되겠죠. 또 그 자연인 중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에 대해서 인정하지. 물론 일부 외국인이라든가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이런 참정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1번 같은 경우 주민 개념 범죄에는 자연인 플러스 법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주소를 한 군데만 두는데 하다 보니까 가끔 헷갈릴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사는 주민 하면은 서울특별시도 광역자치단체지요. 그다음 관악구가 기초자치단체란 말이지. 그래서 경기도 성남시에 산다면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이고 성남시도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표현처럼 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될 뿐이다 하면 잘못이지. 저는 서울시 주민이면서 관악구 주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순간적인 착각을 좀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3번 돼 있죠. 당의 주민은 자치권의 주체로서의 지위, 또 지방자치단체 최고 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지. 그리고 4번 좀 얘기했듯이 참정권의 주체로서 국민과 같은 개념 이것은 잘못이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3번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권에 대한 설명 중 전례권설 돼 있는데 거기 오타가 있네요. 수탁설이요. 이게 책에도 오타가 있더라고요. 수락설이 아니라 수탁설입니다. 수탁. 수탁설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요 지방자치 이런 쪽이었어요. 역량이 아니고 지방자치권의 본질이죠. 그럼 고유권설 하게 되면 이것을 지방권설 독립설 돼 있는데 자연법 사상 돼 있죠. 그리고 역사적 유래관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바로 어떤 자연적 흐름이라든가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국가가 먼저 그다음에 지방이 다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C족사회, 부족사회, 부족국가, 고대국가 이런 흐름이라면 지방이 먼저 형성되고 나중에 국가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 권리라는 것은 국가가 성립하기 전부터 존재했잖아요. 따라서 이런 자연법 사상이나 역사적 유래관 이런 것이 고유건설이고 최근에 우리가 보충성하게 되면은 일단은요 여기에 어떤 주민의 사무는 거의 가까운 정부에게 그죠 기능을 부여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광역이나 국가 이런 쪽은 그 기초가 하지 못하는 일만 보충적으로 해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기초 우선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요 이런 어떤 기초장치한테 우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고유건설과 관련시켜서 볼 수 있다 했습니다. 한편 전례설이 있죠. 국건설 또는 수탁설 이렇게 했는데 독일의 공법학자 법률의 창조물 돼 있는데 법률은 국가가 만들 것이고 그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정부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 이제 바로 이 전례설 속에 순수탁설이 있고 준독립설이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럼 순수탁설은 뭐예요? 국가로부터 그냥 완전히 받은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지방이 처리하는 사무는 뭘까? 그냥 국가 사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이 이것도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국가 사무를 자치단체 처리한다. 순수탁설. 대신 준독립설은 지방 나름대로 뭐가 있다? 자치 사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공공사무를 자치단체가 처리한다 하는 것이 준독립설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론 문제에서는 출제가 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탁설과 준독립설은 어디에 속한다? 그죠? 이런 어떤 전례설에 속한다. 이걸 생각을 좀 해두시고 순수탁설은 완전히 국가로부터 수탁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국가 사무하는 거예요. 근데 준독립설은 나름대로 독립성이 좀 있잖아요, 그죠? 지방 사무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도의 보장설을 하는 것이 현실적 규범적 관점에서 바로 우리가 헌법에서 이런 지방자치를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은 임의적으로 중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쪽이 제도적 보장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요 3번에 문제 됐는데 1번 돼 있죠. 고유건설 하면 자연법 역사적 유래관 돼 있고요. 2번 돼 있는데 결국 국가 성립 이전에 형성된 것이다 하면 역사적 유래관이 되겠죠. 그리고 3번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법률의 창조물 하면서 전례건설, 수탁설 될 것이고 4번 제도적 보장설 되겠습니다. 그 정도 봐두시고요. 넘어갑니다. 4번 돼 있죠.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구분 중 잘못된 설명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이걸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이게 참 가장 헷갈릴 수 있는 게 뭘까? 그것부터 꼭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민주주의 원리인가 지방분권의 원리인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상관성을 중시하는 것이 당연히 주민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제 지방분권의 원리라는 말은 뭐예요? 국가와 지방이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처리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오면 가장 까다로워요. 그래서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지방분권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면은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민주주의 원리에 기반을 뒀는가 아니면은 이와 같이 지방분권의 원리에 기반을 뒀는가 이것을 구분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 있죠.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원리, 단체자치는 지방분권의 원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민자치는 아무래도 자연적 천부적 권리로서 좀 법이 광범위하다. 그러나 단체자치는 국가에서 전리된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가 이루어지겠지. 범위가 협소하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있겠죠. 이런 어떤 자치단 성격돼 있는데 당연히 주민자치는 단일적 성격으로서 고유 사무만 처리하죠. 고유 사무만 처리하기 때문에 위임 사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 사무, 위임 사무 구분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대신 단체자치 쪽은 이중적 성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자치단체 성격도 있지만은 국가의 이런 지역 일선 기관으로서 역할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고유 사무 외에 위임 사무도 처리하죠. 따라서 우리는 고유 사무와 위임 사무를 구분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걸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편 그 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개별적 수권이냐 포괄적 수권이냐 되는데 이 포괄적 수권 방식, 포괄적 예시제인데 이거 살살 구분을 하긴 해야 돼요. 좀 얘기했지만은 포괄적 수권이란 말하고
이 포괄적 예시주의란 말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포괄적 수권은 주민 복리에 밀접히 관련된 사물을 처리한다.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포괄적 수권이에요. 그러나 포괄적 예시주의 하는 것은 이제 큰 틀로 예시를 해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이와 같이 6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1988년 이럴 때 이제 헌법이 바뀌면서 그 위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 예시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 예시주의가 그때부터 들어오고 그 전까지는 그냥 포괄적 수권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포괄적 수권 방식이 아니라 뭐다? 포괄적 예시주의 방식이다. 또는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이다.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 단체자치는 포괄적 수권 또는 포괄적 예시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형태돼 있잖아요. 그죠? 기관 통합형이냐, 기관 대립형 돼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의회 따로 구성하고 장 따로 구성하면 기관 대립형이었었죠.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집행기관이 좀 더 위에 있다 해서 우리는 기관 대립형이 돼 집행기관 위에 기관 대립형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2번 돼 있죠. 뭐 잘못이네요. 이겁니다. 3번 돼 있죠. 어떤 지방세 항목을 보면 독립세 주인가 부가세 주인가 돼 있는데 뭐 보통 그렇게 쓰죠.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도 독립세 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4번 돼 있죠. 개별적 수권이냐 포괄적 수권이냐 했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포괄적 예시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갑니다. 지방자치 민주주의 상관성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관성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정하는 쪽이 이제 주민자치 이쪽에서 주고 이야기하는데 학자들 좀 기억을 하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이제 토크빌 있잖아요. 그죠? 토크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 있죠. 그죠? 존스 때 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브릭과 그 다음에 브라이스가 있잖아요. 그죠? 브릭과 브라이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어떤 라스키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지방자치 민주주의 관계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지방자치 민주주의 관계에서 보시게 되면요.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학자는 데 있는데 브릭 있고 브라이스 그 다음에 이런 토크빌이라든가 밀이라든가 라스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관계에 있는데 지방자치와 민주의 핵심이 뭡니까?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암기를 하는 거죠. 토크를 뭐하자? 밀부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전라도 말로 하면은 토크를 밀어부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토크 밀부라 이렇게 했어요. 토크빌 밀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라 했으니까 여기에 어떤 브라이스라든가 그 다음에 브릭을 생각하는 것이고 라스키요. 대신 여기에 이제 어떤 민주를 부정한다 이렇게 하면은 밑에 이제 어떤 켈젠 그 다음에 벤슨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울린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랭그로드 돼 있는데 랑그로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랭그로드 입장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이 군사 정부가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보통 쿠데타라 가지고 그죠? 이런 것을 보통 모반이라고 하죠. 그죠? 모반.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모반이란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모반이란 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전라도 말이 되겠네요. 그죠? 모벤 랑케 돼 있는데요. 모벤 랑케 하게 되면요. 모반이란 게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정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더 좋은 말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뭐 생각 안 나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민주주의를 부정한다 했으니까 쿠데타 생각하면서 이런 어떤 모벤 랭케 생각하면 될 것이다 했습니다. 토크 밀부라 하는 것은 괜찮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두시고 6번 갑니다. 지방자치 유형돼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단방제에 가깝죠. 그죠? 중앙 중심이 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정권은 중앙정부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며 돼 있죠. 지방정부 과세권도 법률에 의해서 제약될 것이다 했습니다. 연방제 하게 되면 미국이라든가 이런 어떤 독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볼 수 있겠죠. 그죠? 연방 정부도 있고 주정부도 있다. 둘 다 있죠. 그죠? 하면서요. 주민이 대리인인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를 각각 창설되어 있는데 결국 연방제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둘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합체 국가가 있는데 이 연합체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연합체는 그냥 EU 연합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럽 공동체 이런 게 있는데 그 EU 연합은 사실 독자적인 어떤 권한이 거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어떤 경제 공동체 이런 것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개별 국가 그 구성 요소 단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4번 같은 경우 연합제 국가 이런 쪽은 아무래도 유럽 연합 이런 쪽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어디가 우선이겠습니까? 지방이 우선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연합민, 이 연합하는 것은 사실상은 아주 일부 그죠? 위임받은 권한만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대신 3번 같은 경우 이제 둘 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획일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다원성을 확보하고 또 이런 어떤 중앙과 지방을 둘 다 두다 보니까 소수자 보호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봐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7번 갑니다. 우리나라 역사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 이런 것은 사실상 행정 시간은 아주 간단하게 하는데 가끔 이게 튀어나왔을 때 이제 뭐 깊게 나오면은 한이 없는데 국사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이 그 정도 깊게까지 잘 안 들어가니까요. 다만 여기 이제 1번부터 있죠. 1895년 갑오 개혁 돼 있죠. 당시 이제 만들어진 것이 향회 돼 있잖아요. 그죠? 향회.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향회라고 했으니까 회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지방 의회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지방의 어떤 자치 업무를 심의하고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처리하였다 했는데 그 정도 사실관계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에 있죠. 일제 강점기 돼 있죠. 그죠? 그럴 때 이제 바로 도시화된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농촌 지역이 있다. 이것을 1917년에 나오는요. 일반면과 지정면으로요. 그러니까 1917년에 일반면과 지정면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13년 지나서 1930년에 이 지정면을 읍으로 바꾸죠. 그게 지금 현재도 우리가 면 단위가 있고 읍 단위가 있는 그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제도는요, 과거의 산물이다 이런 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역사의 제도지 보면서 지속성, 경로 의존성 이런 개념도 생각해 줄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2번 이 읍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언제이다? 일제 시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편 제3번에 있죠. 제2공학은 지방의 의원 및 장을 모두 직선제로 하였으나 맞습니다. 제2공학은 민주당 정부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어떤 장과 의회원을 모두 직선제로 했다는 겁니다. 하면서 불시임 의결권과 의회 해산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했는데 혹시 예전에 책을 보든가 하게 되면 이게 좀 표현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정리를 제가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지방제도 발전돼 있죠. 1공학, 2공학 돼 있고 나중에 이제 현행 제도는 뒤에서 보면 되니까요. 그럼 여기에 내용에서 우리가 특별시장, 도지사 이것은 전부 다 임명제로 했죠, 그죠? 그러나 2공학 들어와 가지고 직선제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회는 무조건 이제 뭡니까? 그죠? 의원들은 당연히 직선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어떤 시장이랑 읍장, 면장 이들을 간선제 하다가 직선제 하다가 임명제 하다가 했는데 이게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그때그때 자기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해서 유리한 제도를 그때그때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뀐 건데 여기서 이제 줄여서 이제 간직 임명돼 있잖아요. 그죠? 올 때는 이제 간직 임명 이걸 생각하면서요. 기본적으로 1차 선거, 2차 선거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58년 했고 개정을 했지만은 이제 선거는 못 치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49년 해서 선거를 52년 치렀고 그다음 56년 했고 그다음에 이제 4.19 나오고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가 나왔으니까요. 그럼 60년 3차 선거 있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간직 임명돼 있잖아요. 이 직선제요. 보십시오. 의원과 시의원장은 직선했다. 그럼 여기도 마치 직선이죠. 여기도 뭡니까? 직선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 직선일 때는 불시임 의결권이라든가 의회 해산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주민이 뽑은 사람인데 의회가 함부로 불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선일 때는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달리 생각하면요. 간선이라든가 임명제 할 때는 뭐가 인정됐다? 의회 해산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시임 의결권이 인정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기존의 시험지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런 어떤 의회 해상권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에 대한 불시임 의결권이 있어 없어? 없지요.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지금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도 뭡니까? 둘 다 직선하고 있잖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간선제나 임명제 할 때는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시은 면장 간선제하고 지방의원 직선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회 해상권이라든가 불시임 의결권 인정되고 있고 그다음 특별시장 도지사 임명제 있으니까 당연히 인정이 됐던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인정. 밑에 시은 면장에 대해서는 불시임 의결권 인정이 안 되지만은 누구에 대해서는요. 특별시장 도지사에 대해서는 불시임 의결권 그리고 의회 해상권 이런 거 인정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간직 임명됐는데 이 자세한 내용까지 다 내는 것이 지방자치원이다 보니까 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이거 정리하는데도 저도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딱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의 경우 1공화국 때는 뭐 했다는 겁니까? 이러한 의회 해상권이라든가 불시임 의결권이 인정이 됐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2공화국 때부터 인정이 됐어 안 됐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인정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누구에 대한 의장과 부장에 대한 불시임 의결권은 인정되고 있다. 그건 알고 계시면 되지. 자, 이렇게 해서요. 3번 내용인데 일단은 인정하지 않았다 했고요. 4번 돼 있죠. 5.16 혁명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는 김영삼 정부에서 지방의 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함으로써 부활되어 있다 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돼요. 일단 부활은 지방의회가 만들어지면 일단 부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91년이에요. 그럼 91년 같으면 노태우 정부가 됩니다. 노태우요. 근데 그럴 때 92년에 장을 직선하라고 했는데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95년도에 장과 의회 의원을 모두 직선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동시지방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95년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95년 이렇게 홀수로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하고 겹친다는 그런 문제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뭐라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임기를 3년만 준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95년에 한 다음에 98년에 다시 선거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4년마다 지금까지 넘어오죠. 그럼 올해가 이제 몇 회가 됩니까? 내일 모레 6월 13일 선거하는데 몇 회인지 알아요? 7회. 7회가 됩니다. 7회요. 계산해보면 7회로 나와요. 그래서 7회 동시지방선거가 이번 6월 13일을 한다. 설마 그런 거 내지는 않겠지. 올해가 몇 회인가 그거 내게 되면 돌아버리는 거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일단 7회 이거 생각하면서 봐두시고 자 이렇게 7번 돼 있는데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4번 돼 있는데 다만 부활하는 것은 일부 책에 논란이 좀 있더라. 91년에 부활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명실상부한 동시지방선거는 95년에 이루어졌으니까 95년에 부활했다 이렇게 설명한 책도 있더라는 거지. 그러나 그런 것은 논란이 되면 제가 딱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교수가 써놓은 것을 제가 딱 정리하기가 좀 난감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시간 있음.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보충성이요. 먼저 기초, 다음에 광역, 그 다음에 국가대인데 결국 지방에서 하는 일은 지방에 맡기라는 거죠. 할 수 없는 것만 어디서 하자? 광역이나 국가에서 하자. 이게 이제 보충성입니다. 하면서 이 개념을 조금 그럴싸하게 말을 바꿔놨잖아요. 1번 뭐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2번 마찬가지입니다. 3번 돼 있고 4번 돼 있는데 4번이죠.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지방정부의 기능을 규정한 후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기능에 한해서 중앙정부가 보충하자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충성이지. 그다음 밑에 이제 해설을 보시게 되면요. 보충성도 둘로 나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극적 보충성은 일단은 개입하지 마라 이거죠. 맡겨둬라. 그러나 적극적 보충성은 지역 주민의 삶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도와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충성은 사후에 보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미리미리 보충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사후에 보충하는 것을 소극적 보충성 미리미리 보충해 주는 것을 적극적 보충성 쓰겠지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보충성과 반드시 구별해야 될 개념이 있다는 거야. 그게 선분권 후보안입니다. 그죠? 근데 선분권 후보안 돼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특별 지방 행정기관이 많다는 거야.
그럼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지역 일선기관으로서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지방국토관리청 이런 게 있겠죠, 그죠? 뭐 여기에 지방 어떤 보훈지청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건 이제 국가기관인데 너무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되려는 그런 시점에 보니까 아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 통제하기 어려워지겠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기구를 직접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우후죽순처럼 막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런 게 거의 7천여 개를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국가의 지역 일선기관들 전부 다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 분권을 추진하면서 이런 거 먼저 맞아 손 떼자. 넘기자. 그게 선분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할 건데? 야, 그것은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지방정부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았겠느냐. 그들에게 좀 맡기자는 거지. 그래서 그게 바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재정비와 관련시켜서 일단은 분권 조치를 취하고 문제가 있다 하면은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지방정부가 보완하자 하는 것이 선분권 후 보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딱 구별하면 되겠죠? 보충성과 선분권 후 보완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성은 소극적 보충성과 적극적 보충성을 구별하시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9번 돼 있죠. 중앙집권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건 돼 있는데 이건 간단하지. 뭐 대규모 사업 추진, 공공정책 다양성 촉진돼 있는데 중앙정부는 획일적이잖아요. 안 맞을 것이고요. 긴급사태에 대한 효과적 대응돼 있는데 3번에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에 긴급사태는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예요. 이런 전시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집권이 좋단 말이지. 그러나 현장에서 환경이 불확실할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분권이 좋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긴급사태 이것은 전시와 같은 비상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최저 수준 확보되어 있는데 뭐 이런 어떤 표준화된 획일적인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정답 2번 갈 것이고요. 10번 갑니다. 신중앙 집권화돼 있죠. 그죠? 그럼 신중앙 집권화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갔죠. 원래 뭐가 발전했던 나라에서요. 이렇던 지방자치가 발전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영미 쪽이죠. 그러니까 대립교는 여전히 중앙 집권이었고 영미 쪽은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미 쪽에서 중앙 통제가 강화되는 현상인데 이것을 대립계 중앙 집권과 구분해서 신중앙 집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대립계 국가의 중앙 집권하는 것은 좀 권력적 감독 관계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런 신중앙 집권하는 것은 좀 지식적이고 기술적 측면에서 좀 수평적 협력 측면에서 중앙 통제가 강화되는 현상이다 했습니다. 대신 이제 1970년대 이후에는 좀 신지방 분권화 흐름 이야기했었는데요. 옳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행정이나 주민의 참여를 약화시킴으로써 민중 통제 곤란됐는데 이것도 중앙 집권의 한 축에 속하니까 이 말입니다. 신중앙 집권은 국민 생활권의 확대와 경제 규제의 필요성에 의해서 촉진 좋고요. 3번 돼 있죠. 이게 이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박응택 교수가 쓴 책에서 제가 가져온 것이고 예전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존경제, 개발경제 돼 있잖아요. 그죠? 국가가 보존일까? 지방이 보존일까? 가끔 좀 애매해요. 사실상은요. 그러나 여기에 시각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실시하고 그다음에 지역에다가 각 토지 개발권, 이용권을 주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계속 지방장이라든가 지방의 의원을 통해 가지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전부 다 땅을 다 파헤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난개발. 그럼 이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보존경제 이것이 오히려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신중앙 집권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이지. 한편 우리가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둘이서는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더라. 그래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광역행정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내용들이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극단적으로 커지면 국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방자치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국가로 넘어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구역을 개편해서 통폐합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광역행정의 한 측면이 되는 것이고, 광역행정은 신중앙 집권화의 한 요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정답 하는 건 3번 갈 것이고, 11번 돼 있죠. 신지방 분권화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970년대 돼 있죠, 그죠? 하면서 영국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 미국이라든가 이탈리아, 일본, 독일, 프랑스 이런 쪽에서 전부 다 좀 지방 분권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 지방 분권화 경향을 우리는 신지방 분권화 이런 말로 썼던 겁니다. 하면 신지방 분권화는 왜 등장했을까 이거죠? 1번 국가와 지방 공동의 이해관계 내용이 되겠죠. 2번 돼 있죠. 이런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지역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정보의 가속화된다, 이런 건 좀 애매해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하면 직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분권으로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그러나 정보화의 가속화된다, 점점 더 정보가 된다고 생각해 보자. 앞으로 더 간다고 생각해 보자. 굳이 서울에 모여 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택근무로 연결되면서 신지방 분권화, 이런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조금 문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도시화에 진전돼 있는데 이것 좀 애매하거든요. 원래 도시화 이렇게 하면요, 집권인 거예요. 그러나 도시화가 어디까지 진전됩니까 했더니 메트로폴리스에서 더 넓어지는 것이 메가폴리스요. 메가폴리스 더 넓어지면은 전 국토의 도시화해서 이큐메노폴리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이 순서가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메트로에서 메가로, 메가에서 이큐메노폴리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요, 이 11번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2번, 3번, 4번 내용을 통해서 신지방 분권화의 대두 요인으로 국제화 세계화라든가 정보화의 그죠 가속화라든가 도시화의 진전, 이런 내용들이 신지방 분권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가지요. 광행제 방식돼 있는데 이런 광행제 방식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이 용어는 진짜 안 좋아요. 합병과 통합돼 있는데 구별이 잘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합병인지 병합인지 통합인지, 그죠? 이거 국어적으로 잘 구분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회사를 뭡니까? 인수합병했다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할 수 있게 그냥 둘이 합치는 것도 합병이고, 지방이 두 개 합치는 것도 통합이고. 그러니까 이런 구별이 어려운데 학자들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기본이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합병은 합쳤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와 B를 합쳐서 C가 된다든가, A가 옆에 B를 인수해서 또 여기에 더 큰 A가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합병이라겠습니다. 근데 흡수 통합하는 것은요, 흡수에서 통합되어 있는데 광역이나 국가가 기초의 기능이나 지위를 흡수해서 그죠? 합쳤다 해서요, 흡수 통합, 이 말 쓴 겁니다. 별로 좋지 않는데 일단 이게 가장 기본으로 해서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합병하는 것은 이렇게 합치는 거, 흡수 통합은 뭡니까? 이런 기초의 지위라든가 기능을 흡수시키는 것,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1번 돼 있죠.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해서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자치단체 신설하면은 이걸 뭐라고? 합병, 이렇게 하는 거죠. 흡수통합하는 것은 바로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의 어떤 지위라든가 기능을 흡수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라본 시각도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보십시오, 그죠? 통합하는 것은 결국 이제 A와 B를 합쳐서 C가 됐다. 그다음 합병을 흡수합병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서울이 옆에 인접한 구역을 흡수시켰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일부 있는데 과거에 국회직에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애매해.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합병하는 것이 그냥 두 개 이상을 합치는 것 했고, 흡수 통합은 기초의 지위라든가 기능을 흡수 통합하는 것. 그런데 이 내용을요, 지금 딱 보고 나서 안배 기억할 수 있을까?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논란이 되잖아요. 그럼 수업을 들으면서 뭡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다가 뭡니까? 시험 기간 지날 때 한 번 더 보면 되는 것이고요.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보고 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딱 체크를 잘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교재가 체크가 잘 돼 있어야 난 시험 직전이라도 내가 한 번 더 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문제 내면 풀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공동 처리 방식도 있는데 뭐 말 그대로 공동 처리고요. 연합이란 말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연합이란 말 중요한데 연합이란 말하고 이 통합 방식하고 구분을 한단 말이지. 기존에 이제 A와 B가 있을 때 연합이라는 것은 기존에 A라는 자치단체와 B라는 자치단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결국 광역적인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요, 바로 이런 새로운 어떤 법인격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죠? 대신 여기에 통합하는 것은 결국 A와 B를 합쳐가지고 그냥 하나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게 통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하고 통합은 다르지. 바로 통폐합에서 단일의 자치단체를 만들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것이고 통합 방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합 방식이라는 것은 기존의 자치단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죠 하나의 자치단체를 더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돼 있죠. 연합은 기존의 자치단체가 각각 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그 이에 광역경을 전담하는 새로운 자치단체 신설 좋고요. 4번 됐죠. 계약돼 있는데 사무위탁이죠. 그러니까 사무위탁 이런 것을 우리는 계약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서요. 여기에 12번 봐두시고 넘어갑니다. 13번 돼 있죠. 현행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 구성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협의회 하게 되면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마찬가지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만들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거 만들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규약이 필요합니다. 둘이 뭐 해갖고 그냥 갖다 야 이거 해달라. 뭐 알아서 해줄게. 그래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 계약서가 이제 규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항상 이제 협의회를 만든다든가 조합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규약을 정하고 이거지. 지방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여기 1번 돼 있죠.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을 공고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 내용을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지. 협의회 구성은 마찬가지 조금 얘기했었지요. 규약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지방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고시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조합도 마찬가지고 항상 뭐예요? 규약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결을 거치는 거예요.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지. 근데 협의회는 법인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고 조합은 법인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협의회는 법인격이 없고 조합은 법인격이 있다. 그러니까 조합의 효력이 좀 더 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있는데 지방자치 협의회 구성은 주민 투표를 거쳐야 된다.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만날 주민 투표 거쳐야 되는데 뭐. 협의회 이런 것은 특별한 어떤 법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협의회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고 또 협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는 따라야 한다고 규정은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도 담보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협의회 효력 이런 것은 매우 약하다는 쪽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주민 투표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은 좀 거리가 있을 것이고 결국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나면은 이럴 때 협의회 회장이라든가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요 지방자치론 공부할 때는 이제 행정협의회 가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라 해서 해설을 좀 더 자세히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해설 내용을 보는 거예요. 결국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3의 일부를 공동 처리돼 있죠. 그죠? 하면서 여기에 어떤 규약 정하고 의결 거치는 것이고 이겁니다. 그 다음 3번이 공고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직되어 있는데요. 결국 협의회는 법인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고 집행기구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4번 갑니다. 옳은 건 돼 있죠. 그죠? 사무위탁을 뭐라 하겠습니까? A라는 자치단체와 B라는 자치단체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거 처리해 주라. 우리가 돈 줄게. 이게 사무위탁이죠. 그러니까 사무위탁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자기 사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위탁 처리 맞는 말이지. 근데 연락회의 돼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연락회의 하는데 이게 어떤 조정권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잖아요. 그죠? 뭐 협의회 이런 것들은 일부 조정권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으나 어떤 연락회의 수준이라면 그건 조정권이 있다고 좀 보기 어려운 것이고 그 다음 3번 돼 있죠. 공동기관 돼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조합을 만드는 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냥 공동의 기관을 뒀는데 그냥 행정기관을 뒀다 이거야. 대신 행정기관 독자리로 두면은 자기 것이 되겠지만은 바로 공동기관을 뒀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이 있지만은 그 밑에 있는 행정기구 이런 것은 법인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동기관도 법인격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런 광역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조례에 의해 공동으로 법인격을 갖는 기관을 운영하는 방식도 있는데 조례란 말도 썩 그렇게 어울리진 않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규약 이걸 정하고 조례는 A라는 자치단체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규약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격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되어 있습니다. 좀 얘기했죠. 마찬가지 규약을 정하고 법인격을 갖는다 했는데 협의회 하는 것도 법인격 있다 없다?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격 있는 게 있죠.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요? 연합이요. 그러니까 연합. 좀 얘기했듯이 기존의 자치단체 외에 연합 방식도 있는데 연합은 법인격이 있다겠습니다. 하나 더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물을 공동 처리하는 방식의 조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조합도 뭐가 있다? 법인격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나 우리가 협의회라든가 공동기관 이런 것은 법인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5번 돼 있죠. 주민 참여해야 되는데 협조냐, 감시냐, 권력이 돼야 되는데 권력은 뭡니까? 주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소환돼 있는데 내려와. 우리가 결정했잖아요. 그죠? 주민 투표돼 있는데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주민 발의돼 있는데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신 주민 ombudsman 돼 있는데 이건 고충민원 처리 이런 것들이지. 그죠? 그래서 바로 국민들이 어떤 고충을 당했다고 이런 어떤 민원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조사해 보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좀 주민 감식 참여 이쪽이 되겠죠. 하면 주민 감사청이나 주민 소송 ombudsman 이런 것이 주민 감식 참여되어 있는데 해설을 보시면서 꼭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민 협조적이냐, 주민 감식이냐, 주민 권력적이냐 구별을 해 두시면 좋고요. 넘어가서 16번 돼 있죠. 17번 돼 있는데 아른스타인이 돼 있습니다. 그럼 아른스타인 하게 되면요. 아른스타인이 제시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조치, 명정상유, 권협권주 이렇게 해서 먼저 기억을 하는 거죠. 비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과 치료되어 있는데 이 머니플레이션 이 말 자체를 우리가 뭐 계도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죠? 번역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교수들이 번역을 하게 되면 용어를 이제 적당한 용어를 쓰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어떤 머니플레이션 돼 있는데 무엇을 조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라피 돼 있는데 치료돼 있죠. 근데 이 둘을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부가 사람을 조장한다는 것이고 교육시킨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 밑에 것도 밑에 정부가 뭡니까? 사람을 치료해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비조치되는데 이건 진정한 참여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순서를 알아야 돼요. 참여 흉내하면서요. 교육 설득 계도했죠. 그죠? 치료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진짜 참여라고 볼 수가 없다 했어요.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민을 끌어들이는데 주민은 아무 힘도 없이 책임만 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만 진다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치료 책임만 진다. 그러니까 한 단어를 만들어 이럴 때는요. 치료 책임만 진다. 치료 책임만 진다. 이렇게 했어요. 받으면 되지. 대신 머니플레이션 돼 있는데 이것은 뭔가 조작을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자꾸 바꾸려고 하지요. 교육 설득 계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목적 참여 범죄 명정상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정보 제공했으니까 이건 일방적이란 말이지. 쌍방향 이런 내용이 잘못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정보 제공 이 내용이 일방적인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상담돼 있는데 컨설테이션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번역할 때 자문이랑 보통 번역을 한단 말이지. 그럼 이건 이제 쌍방이 되겠죠. 그죠?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것도 주민 의견 수렴보다는 과정을 거친다는 형식 성격이 강하다겠죠. 그 다음에 플래케이션 되어 있는데 해유, 유화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것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영향력은 이때부터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명정상유 가면서 여기까지는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비조치, 명정상유 했고 유화까지는 영향력이 없다. 그럼 밑에부터 영향이 있지요. 권협권주요. 그러니까 협력관계해서 회합식이죠. 영향력이 있다 했습니다. 권한을 위임했다 했는데 딜리게이티드 파워를 부여받았으니까 주민이 우월한 권력돼 있고요. 주민 통제하는 것은 주민이 완전 자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권협권주로 갔죠.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요. 16번 돼 있는데 주민 통제돼 있죠.
주민이 완전히 통제합니다. 8단계론이죠. 2번 협동대인데 영어로 뭐가 되겠습니까? 파트너십 이런 게 되겠죠. 그죠? 하면 행정기관 최종적 결정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도 마찬가지 영향력이 있다고요. 그런 시각들이죠. 그 다음 3번 돼 있죠. 행정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일방적 교육 설득 하면은 이것은 회유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요. 여기에 지금 어떤 비조치, 명정상유, 권협, 권주 이런 말 썼습니다. 유화대인데요. 이게 제가 진짜 회유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을까? 회유라는 말 자체는 우리 뭡니까? 좀 위쪽에 성격이 강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회유해가지고 내 편 만든다든가. 근데 이거 플래케이션은 조금 부드럽게 만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들 좀 들어가면서 뭡니까? 우리가 어떤 플래케이션 이런 말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할 때 뭐 위무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도 저 사람 완전히 생각을 뜯어 고쳐버리겠다 하면 우리가 뭡니까? 오히려 교정이라든가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말만 가지고 쓰면 그럴싸한데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다 기억을 해야 돼. 순서를 비조치, 명정상유, 권협, 권주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돼. 만날 익숙해져야 돼. 비조치, 명정상유, 권협, 권주 이렇게 해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3번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아무래도 교육 설득했으니까 그것은 조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담돼 있죠, 그죠? 하면 상담이라는 것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명정상유, 요속의 상담 이걸 알아야만이 이것도 수련보다는 여전히 형식적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풀 수가 있는 것이지. 자, 그렇게 해서요. 16번 바꿔 17번 돼 있죠. 가장 옳은 거 돼 있습니다. 몇 단계였죠? 8단계잖아요, 그죠? 비조치, 명정상유, 권협, 권주 8개였습니다. 2번 있죠. 위무와 정보 제공은 비참여 수준돼 있는데 명정상유 이 내용은 명목적 참여잖아요, 그죠? 잘못인 것이고요. 그다음 3번 돼 있죠. 주민 권력 참여 범주에 여기에 권협, 권주가 있었죠, 그죠? 하면서 협력이나 권한 이임돼 있고 시민 통제돼 있는데 이게 주민 통제잖아요, 그죠? 말 바꿀 수 있으니까 보시고. 그다음 4번 돼 있죠, 그죠? 2개 수준으로 구분했다. 잘못이지 3개 수준이죠. 비조치, 명정상유, 권협, 권주. 충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개념들. 너무 복잡해. 이거 그러니까 가끔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나는 안 되겠어요. 이거 포기할래요. 그럼 진짜 시험을 포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 명정상유, 권협, 권주 했고요. 18번 갑니다. 우리나라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 옳은 건 돼 있죠. 그럼 주민투표제도 돼 있는데 주민투표제도 하는 것은 이제 국민투표, 국민감사청구제 도입돼 있죠. 국민감사청은 감사원이 하는 겁니다. 대신 이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제도들이 있죠. 일단 여러분들 알다 보면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제도들이 뭐부터 있습니까? 일단 청구제도 2개 있어요. 그래서 조례, 재정 개표 청구가 있죠. 가운데 점을 여기다 찍을까? 조례 재정 개표 청구제 있고요. 그다음 주민 감사 청구제 있잖아요. 청구제 있습니다. 주민 감사 청구제 여기에서 이제 소송까지 연결되는 거죠. 주민 소송까지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것이 원래 이제 뭡니까? 그죠? 이런 제도 있고 그다음 투소환 제도 있었잖아요. 그죠? 투소환이다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투표가 있고 소송이 있고 소환 제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5가지 제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민 참여 제도는요. 이런 청구에서요. 조례 재정 개표 청구와 주민 감사 청구돼 있는데 여기에 정보 청구 제도는 없지요. 그건 따로 있으니까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 더요. 여기에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없죠. 그죠? 주민 참여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 지방재정법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어떤 청구의 2가지 조례 재정 개표 청구라든가 주민 감사 청구 있고 그다음 투소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앞에 2가지는 어디에서요?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뒤의 내용들이 노무현 정부에 도입했는데 순서가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청구 다음에 투소환 돼 있잖아요. 그죠? 청구 다음에 투소환 생각하면 충분히 이제 시대의 순도 기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요. 여기에 투표제도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럼 투표제도인데 투표제도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근거는 지방자치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따로 법률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민투표제도 도입 근거는 지방자치법이 있지만은 발의자, 발의 요건, 대상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디에 있다? 투표법에 있다. 그걸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건데 이걸 뭐라고 한답니까? 실시를 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의 의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발의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가 보통 주민 발의제도, 주민 발안제도 하게 되면은 절의 재정 개폐 청구제도 이런 것들이 주민 발의 이런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청구거든요, 사실상은. 근데 여기에 지금 발의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주민투표를 붙일 수는 누가 붙일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장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발의자는 장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뭡니까? 청구하는 거예요. 주민이 청구하는 것이고 지방의회가 청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이 직권을 하되 지방의 동의는 거치라는 거지. 근데 청구할 때 혼자 가갖고 뭡니까? 해줘.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여기에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을 연서로 청구하는 것이고 지방의회는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을 찬성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직권을 할 때 지방의 동의 거쳐야 되는데 과반수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국가에 관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민이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국가 정책을 어떻게 특정 지역의 주민이 결정하겠습니까? 원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사무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건 붙인다 하더라도 확정 절차가 없어요. 그냥 의견 듣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요. 이제 해봐야 되는데 이런 주민투표를 지금 우리가 지방 막 선거하려는데 이 주민투표 붙이면 머리가 아파지잖아요. 그죠? 공직선거일 기준으로 60일 동안은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표를 하다 보면 가끔 문제가 생겼어요. 무효투표가 나오면 재투표는 20일 이내에 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 20일을 자꾸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떠올라요. 야, 무효투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을 60일 이내에 해라. 그럼 2달이 지나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상황 변화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20일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이 있잖아요. 그죠? 확정돼 있는데 여기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 이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3분의 1 이게 중요하죠. 그죠? 3분의 1 이상의 투표돼 있는데 이것을 4분의 1로 바꾼다든가 2분의 1로 바꿀 때가 많단 말이지. 잘못이죠. 그 다음에 미달하면 개표 자체를 안 한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되면 조치해야 되는데 확정 한번 한 것을 또 바꾸고 또 바꾸면 되겠습니까? 일정한 구속력이 있겠죠. 그죠? 그 구속력이 2년 이내 변경 불가돼 있고 또 주민투표를 한번 실시한 다음에 2년 이내에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내용인데 기억을 할 때는요. 주민투표니까 저는 투라는 말을 생각해요. 투 또는 20 이쪽입니다. 투표니까 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 요건이 있죠. 20요.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을 연서로 20요. 20일 이내요. 무효투표고 재투표는 20일 이내에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투 나오죠. 그죠? 2년 이내에 다시 실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정도는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억할 것은 3분의 1을 꼭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를 관련해서 60일 동안 그죠? 발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18번 돼 있는데 옳은 건 돼 있죠. 중앙행정의 장은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했는데 조금 전에 청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에서는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상은요. 그 다음에 2번 돼 있죠. 주민투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해당 지역의 중요 정책 결정한다고 해당 지역이 하는데 왜 국가가 돈을 냅니까? 당연히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겠지. 3번 돼 있죠. 지방의회는 재적용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장에게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다 했죠. 4번 돼 있죠.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했는데 법령 위반은 해당이 되는데 이게 공익을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 것은 주관성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내용은 여기에 제외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어요. 이거죠. 일단 여러분들이요. 사법부 독립입니다. 요즘 보니까 사법부 독립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겠지만 그죠?
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뭐 거래를 했네 뭐 했네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상권 분리 바탕에 두면서 일단 법령 위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 중인 거 안 됩니다. 왜? 재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결정을 해가지고 어떤 면죄부가 나온다든가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령이 위반되고 재판 중인 상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원칙이 안 됩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안 되는데 그러나 국가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은 아닌 거예요. 조금 전에 국가 정책에 관한 것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서 할 수 있다겠죠. 그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놈 3번 3이 너무 복잡해요. 기억을 쉽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 행정학은 강론에 들어가면 핵심이 뭐냐?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예요. 그거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조직, 기구요. 인사요. 인사정원요. 뭐 뒤에 따라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무하는 것이 예산회계라든가 지방세 사용료 등의 부가 감면돼 있죠. 그죠? 이런 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직, 인사, 재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5번 하는 것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거 제외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떤 4번 지문에 이렇게 나오면요. 이런 거 정답 찾아내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령이 위반하거나 재판 중인 상황 아니라겠습니다. 그걸 정하면서 주민 투표는 결국 결정권을 갖게 되는데 재판 중인 것을 주민이 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19번 돼 있죠. 현행 우리나라 주민 감사 청구제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민 투표 있고요. 주민 감사 청구돼 있는데 일단은 조례 재정 개표 청구제도 있죠. 하면서 조례 재정 개표 청구제도 하는 것은 107호의 자꾸 반복하면 돼요. 107호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돼 있는데요.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장한테 하는 것이지.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장한테 청구해서 장이 다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보시고요. 우리가 공부하기 이거죠. 주민 감사 청구요. 근데 주민들이 어떤 것을 감사해달라고 할까요? 일 잘하고 있는데 저 감사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아니죠.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재의 부당하게 공익을 해친다고 생각하면은 저 감사 필요해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는 누구한테 할까요?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감사원 너무너무 일이 많아진다는 거야. 국가에 관한 것은 당연히 감사원한테 가면 되는데 그럼 이럴 때 지방에 관한 것은 뭡니까? 위에로 가자 이거잖아요. 그죠? 그 위에라는 것이 시군 군은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그다음에 시도는 누구한테? 주무부 장관에게. 이겁니다. 그죠? 주무부 장관 나왔습니다. 주무부 장관은 해당 정책 관련 소관 장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 업무라 하면은 환경부 장관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요. 주민이 돼 있는데 이 주민이 여기가 광해경유는 주무부 장관에게 기초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혼자 가서 이거 감사해줘.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요건이 있단 말이지. 근데 이럴 때 너무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정 선을 정해놓고 나서 이제 그 선 이상만 넘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광역 그다음에 50만 이상시 기초가 되는데 이 50만 이상시는 항상 좀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500명, 300명, 200명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500, 300, 200 몇 번 반복하다가 나중에 532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532 범위 내에서 조례 정한다는 거죠. 그럼 500명 범위 내에서 조례 정하겠으니까 400명 정해야 되는 거예요. 400명 이상 연세에서 뭐 할 수 있다? 감사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것이지. 그냥 532입니다. 532 범위 내 조례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청구를 했으면 감사를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요? 60일 이내에 끝내라 이겁니다. 60일 이내에 끝내라. 물론 연장 가능하겠죠. 그죠? 60일 끝내라 했고요. 근데 이제 감사를 했어. 이 주민이 감사 청구를 해가지고 감사 결과 받아보니까 이건 말이야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제 식구 봐주기가 있단 말이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뭐 할 수 있다?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민 소송이죠. 그러니까 주민 소송 이것은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주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했는데 소송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주민 소송은 일단 감사 청구하는 사람 관련이 있어야 돼요. 하나 더 있어요. 이 소송은요. 사실상 납세자 소송 제도예요. 납세자 소송 제도이기 때문에 돈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무회계 행위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라든가 세금을 징수했는데 게을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요. 주민 소송돼 있는데 이 흐름을 봐놓고 나서 이제 보는 거지. 그럼 19번 돼 있죠. 옳은 거 돼 있는데 시도의 경우 주민 감사 청구에 필요한 연소수는 500명을 넘지 아니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532 범위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고. 2번 되죠. 시도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하나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앞에 일단은 법령 위반도 해당하겠지만은 공익을 현재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감사 청구이기 때문에요. 완전히 뭐 법에 제소한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법령 위반, 그 다음에 공익 해친 경우 다 인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돼 있죠, 그죠? 주민 감사 청구는 사무처리에 있어서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했는데 2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돼 있죠, 그죠? 법령이 위반하는 사항이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건 감사 중인 사항은 주민 감사 청구 대상은 제외되어 있는데 법령 위반하는 사항은 조금 전에 감사 청구한다겠는데 뭘 제외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내용들을 갖다 붙여버린 거죠, 그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단 말이지. 그게 이제 여기에 수계다동 인행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은요, 조례 재정 개폐 청구 대상에 제외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법령 위반, 지방세, 행정기 설치, 그리고 공공시설 설치 반대 되는데 꼭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 감사 청구 대상에 제외되는 사항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죠. 수계다동이요. 그죠? 그러니까 수계다동돼 있는데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돼 있죠, 그죠? 3번 있죠.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도 있는데, 근데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그것은 또 청구하겠죠, 그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는데 뭐.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항도 있는데 이미 했다는 것이지. 그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번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정답 1번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 지방자치론 시험에서는요, 이 제외되는 사항, 이거 시험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제외되는 사항들 자꾸 보고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무리 이렇게 모의고사 보면서 제가 다 암기까지 시켜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꾸 보고 체크만 잘 해두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20번 돼 있죠.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제도가 아닌 건 돼 있는데, 자, 얘기했지요. 하면서요, 2번 쉽게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이것도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이 말 썼습니다. 그 정도 해두시고 21번 돼 있죠. 주민 소송 제도 돼 있습니다. 그럼 주민 소송은 주민이 감사 청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했는데 모든 사항이 아니에요. 일단 이거였죠. 주민 소송 이야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감사 결과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의 한정이라고요? 재무회계 행위의 한정이라고요. 그러면서 위법하거나 게을리한 사항들입니다. 재무회계 행위를 정상 잘했으면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가끔가다 카페에는 답변 보게 되면 진짜 이상한 답변들이 있고 그래요. 잘못된 답변이 있습니다. 재무회계 행위의 한정에서 그런 행위가 관련해서 위법하거나 게을리한 것이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재무회계 행위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 재무회계로 행정돼 있으니까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민소송의 대상은요, 조금 전에 감사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감사 청구를 했는데 감사 청구 결과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냥 불복을 해요. 그러면 일단 그 사항은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요, 공금 지출, 재산 취득 관리 처분, 그 다음에 매매 임체 도급계약, 지방세 사용의 수수료, 징수, 게을리한 사항도 있는데 전부 다 뭐예요? 다 돈 문제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돈 문제니까 재무회계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 사항과 관련하여 돼 있죠.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불복 이런 것 쪽이 있는데 일단 불복하는 경우에 며칠 이내에, 그죠?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면서 조문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누가 해석을 잘못해놔서 이제 조문 전체를 가져온 거예요. 조문이 뭐라고 돼 있냐? 지방자치법 주민감사 청구제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 취득 돼 있잖아요.
또는 부가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감사 청구하는 주민은 여기에 이 내용이 위법악은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발견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렇게 해서 보는데 21번 가보죠. 1번 잘못이고 2번 돼 있죠. 본인이 직접 피해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적 목적으로 얼마든지 시민단체 등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뭐 하겠습니까? 일단 주민감사 청구를 진행하겠지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럴 때 감사 청구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물론 위법하거나 게을리한 재무회계 행위로 한정했습니다. 3번 돼 있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돼 있는데 이거 안 된다고요. 폐지, 합치는 경우, 폐치 분합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재무회계 행위로 한정이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돼 있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돼 있는데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걸 요구하는 소송이 가능하다 했는데 소송의 종류가 한 4가지 있죠. 그리고 니은 돼 있죠.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다른 주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뭐 동일한 거 가면 소송 엄청 많이 제기되겠네요. 그건 아니겠지. 소송 중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 등의 방법으로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했는데 소송 해놓고 나서 뭐합니까? 좀 불리해지면은 아이고 그만할래.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가 남발된다는 거야. 그래서요 함부로 또 취하할 수 없도록 해놨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어디다 합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뭐 해당 지방자치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소송 제기의 기한은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이다? 90일 이내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민 감사는 며칠 이내에 끝내야 되고 60일요. 그 다음에 소송 제기는 언제? 90일 이내요. 자꾸 익숙하세요. 60일, 90일 되는데 자꾸 보면서 익숙해놓게 되면 난 시험장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아 이건지 저건지 좀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60일, 90일 이제 순서를 뭐 6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6구라고 순서를 생각하면서 보시게 되면은 아 감사를 60일 이내에 끝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둔 겁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있죠. 주민 소환제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주민 소환제도 있는데 주민 소환제도 하는 것은 여기서 이걸 얘기했죠, 그죠? 일단 주민이 마찬가지 청구를 하는데 이것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합니다, 그죠? 왜? 이러면 장을 끄집어 내려야 되고 의원을 끄집어 내려야 되니까 누구한테 청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주민 투표와 다르죠. 주민 투표는 누구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까? 장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장이 발의를 할 수 있다겠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돼 있는데 이럴 때 선출직이죠. 하면서 광역장, 기초장, 의원 돼 있는데 광기 의원 돼 있죠, 그죠? 요즘 의원들이 뭡니까? 좀 광기에 빠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광기 의원 생각하면서요. 일단은 광역장, 그다음 교육감 같은 맥락 100분의 10이 돼 있죠. 기초장, 지방의원 돼 있는데 범위가 좁아질수록 비율은 늘려야 되겠죠, 그죠? 인원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범위가 아주 넓을 때는 인원이 많이 늘 때는 그죠? 조금 줄여도 된다. 그래서 100분의 10, 15, 20이랑 돼 있고 비례대표 의원 제외라고요. 비례대표 제외했죠. 그 다음에 이제 관할선거위원회에서 이 투표 이것을 공고한 시점에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투표하는데 계속해서 뭡니까? 장이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하게 되면은 공무원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압박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권한 행사 정지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하고 확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소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공표한 시점부터 직을 아예 상실한다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직을 상실한다고 했는데 아이고 주민 소환 투표에 의해서 해임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니죠. 우리가 확정이 되고 공표하면 그냥 내롱 오는 거예요, 그죠? 해임을 청구한다는 것은 이명 권자한테 가가지고 뭡니까? 아이고 이 사람 해임 좀 시켜주세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장은 선출직인데 누구한테 가서 해임을 청구할 거야? 그런 게 아니지. 그래서 이것은요 아예 마저 확정해서 직을 상실시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에 개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럼 직을 유지하겠죠. 한 23번 돼 있는데 옳지 않은 걸로 돼 있죠. 1번 시도지사
광기 의원 여부죠. 100분의 10, 15, 20 이상 돼 있고요. 확정된 때 결과 공표 시점부터 직을 상실할 것이고요. 주민 소환 투표권자 연령은 주민 소환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돼 있는데 뭐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면은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민 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 이 말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두시고요. 넘어갑니다. 24번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 돼 있는데요. 그 정도로서 이야기하고 뭐 4분의 1을 잘못이고 3분의 1 했으니까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뭐 정답 4번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번 우리나라 주민 참여 유형돼 있죠. 설명했던 겁니다. 감사 청구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감사를 청구합니까? 아니죠. 위법, 공의를 해친 경우 누구한테?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한테. 그래서 1번 잘못이고, 이번 공청회에 대인데 직접 결정을 합니까? 아니죠. 의견을 말 그대로 청취하는 과정이죠. 주민 발안돼 있죠. 주민 발안 절의 재정 개폐 청구요. 주민 감사 청구가 5.3이었죠. 그럼 절의 재정 개폐 청구는 107호이요.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그게 광역과 50만 이상 시죠. 그 다음에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하면 기초가 됩니다. 하면서 일정한 수 유권자의 서명으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해서 주민이 직접 발의하는 제도이다. 봐요. 이거 발의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사실 청구거든요. 주민 청구잖아요. 조례 재정 개폐 청구를 하는데 누구한테 그것도 청구합니까? 장한테 청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주민 발의, 주민 발안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투표법에서 이야기하는 발의는 무슨 말이고 주민투표를 붙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하는 것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의 재정 개폐 청구 제도 이것은 주민 발의 또는 주민 발안 제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요 봐두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것은 지방의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한테 청구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참여 제도지만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한테 청구한다 했고요. 그 다음 4번에 있죠. 주민 소환은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일단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감이 빠졌으니까요. 교육감도 해당하거든요. 문제가 있고요. 임기 만료 전에 주민들이 해임을 청구한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그죠? 결정해서 직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해임을 청구한다든가 건의한다든가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25번 돼 있죠. 주민 참여 예산제도 있는데 주민 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이 도입되어 있다고 했죠. 하면서 원래 주민 참여 예산,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의견을 개진한 것인데 재정민주주의 구현 좋죠. 이게 우리 책에 있다는 거.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 시 돼 있죠. 가장 먼저, 또 성공적, 이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있고요. 우리나라 주민 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 있는데 맞죠. 그리고 국가도 이제 뭡니까? 의무화되겠다 해서 이 주민 참여 예산제도 외에 국민 참여 예산제도도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예산제도에 의하면 수렴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했는데 좀 문제가 있죠, 그죠? 뭐 첨부를 안 할 것 같으면 지방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최소한 이게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근거를 하나도 제시해주지 않게 되면 심의할 때 심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생각해 보니까 제출해야 되겠네, 이거죠, 그죠? 하면서 최근에 우리 도입된 제도들이 있죠. 하면서요, 이런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지출 보고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인지 예결산서 제도 다 도입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주민 참여 예산제도 도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6번까지 주민 참여 제도이니까요. 여기까지 좀 보고 나서 십시다. 옳은 거 돼 있죠. 1번 돼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1995년 부활한 이후 돼 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91년 부활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5년 부활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판단을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대신 뒤에 있죠. 투소환 제도 순서로 도입되어 있는데 투소환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투표 소송 소환인데 일단 거의 잘못됐어요. 그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2006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투표 다음에 소송 참여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 보게 되면요, 일단은 투소환 청구 투소환 순서를 보면서요, 잘못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번 같은 경우 앞부분 논란이 있으면 생각하시고 뒷부분은 청구 투소환 돼 있잖아요, 그죠? 청구 투소환요. 청구는 이제 조례 재정개표 청구와 주민 감사 청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2번 돼 있죠. 주민 소환 청구 요건이 엄격해. 실제로 주민 소환제를 통해 주민 소환이 확정된 장이나 의원 없다 사실관계 내용인데 하남시 의원들 있었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했는데 지방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오는 사례가 거의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 있어요. 국고보조금이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비교할 때 국고보조금은요 꼭 국가가 지방에 주는 것도 있지만은 국가가 다른 데 주는 데도 있고 그런단 말이지. 보조금이라는 것이. 국가의 돈을 주는데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장을 하지만은 국고보조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장하는 겁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장하는 게 별로 있다 없다? 없다. 협의상은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행정안전부 장관 쪽에서 생각을 좀 하시면 좋지. 그 다음 4번 돼 있죠. 저 밑에면 당연히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과반수 이상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막 3가지, 4가지, 10가지 안 만들어 놓고 나서 뭡니까? 과반수 얻어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야,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투표를 붙여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번까지 봤는데 옳은 거 돼 있죠, 그죠? 정답은 4번 갈 것이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7번 내용부터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